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제2의 침탈을 감행해 오니까 자연 우리는 주인인 만큼 국토 방위의 관점에서 독도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도에 1년간 있으면서 느낀 것은 과연 독도가 우리가 독도의 주인이 맞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죠? 실로 독도 안에 있어 보면 독도가 대한민국 여느 어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독도 풍경이 주는 평화로움 때문에 긴장감이란 것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무수한 새들만이 섬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라 치면 독도의 진정한 주인은 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상상력을 좀 더 더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시키기 이전,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의 진정한 독도 주인은 독도 바다사자, 즉 가재가 주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독도방송 캐릭터도 독도 바다사자, 요즘 흔히 말하는 강철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물골 앞에서 바라보았던 가재바위로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 가재바위에 설 때마다 독도는 바다사자의 진정한 고향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재바위의 생김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독도 일을 하면서 물개나 바다사자 등 해양 포유동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를 가면 물개 수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물개 수조를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수조 중간에 바위섬과 같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달성공원만 가더라도 시멘트로 이래 바위섬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개들은 보면 들어는 물 속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들어는 바위섬에 이렇게 올라와서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섬의 구조물은 하나같이 약 50에서 70cm 정도 높이로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개나 이제 바다사자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바위섬으로 폴짝 뛰어오르기에 가장 적당한 높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독도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물골 앞에서 약 300m쯤 떨어진 곳에 큰 두 개의 바위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바위들이 흩어져 있죠. 이 두 개의 큰 바위섬 중에 앞에 것은 작은 가재바위이고 뒤에 것은 큰 가재바위입니다. 독도 동수도에서 이 두 개의 섬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바위섬입니다. 그런데 이 가재바위에 도착해보면 바위턱 대부분이 물개 수조의 쉼터와 같이 높이가 약 50 내지 70cm 정도 높이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 바다사자들이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바위로 폴짝 뛰어오르기 더 좋은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새끼 키우기에 천혜의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재바위라는 이름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재 그러는데 이쯤이 되면 바다사자와 가재 그리고 강치는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무엇인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독도 바다사자의 딴 이름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독도 바다사자를 가재라고 불렀는지 궁금해집니다. 과거 조선시대 문헌을 볼 것 같으면 가지어
가지, 가재 등으로 불렸습니다. 가지어라는 말은 1694년 장안상의 울릉도 사적이라는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장안상은 1693년 그 한 해 전이죠. 안용복이 울릉도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으로 납치되면서 촉발된 조선과 일본의 외교 분쟁 때 그러니까 울릉도 쟁기라고 하죠. 그게 일어났을 때 삼척영장으로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울릉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복명서 가운데 바위 틈에 가지어가 졸고 있다라는 그런 구석이 보입니다. 물론 가지어는 그 이후에 여러 문헌에서 한자가 다르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가지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이 가지어는 나중에 대부분 가지라고 줄여서 말하게 되는데 현지인들은 가재라고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재바위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강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가 있겠죠. 오늘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바다사자를 강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치는 18세기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책에서 가지, 강치, 해마, 옥룡에 관한 변정이란 글을 적어놓고 있는데 이때 처음 강치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강치란 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 동아일보 기사에 서울 민가에 강치를 잡아두고 팔려다가 가두어둔 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탈출했다는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국어대사전에도 강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강치를 물가에 달린 바다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술용어로 쓰이지는 않다가 199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독도 바다사자를 강치라고 부르게 되면서 가재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독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유미린 박사의 논문에 의존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이 가재와 강치는 서로 다른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재는 바다사자고 강치는 큰 바다사자로서 이제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정경수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상의 혼란은 우리 고유어와 학명 그리고 사투리 등이 마구 뒤섞이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명확한 시가름이 한 번쯤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용어상의 문제는 차치하고 19세기 말까지 독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에는 약 2만여 마리의 독도바다사자가 살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 독도 가재바위는 동해의 바다사자들, 이 바다사자들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독도바다사자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독도의 주인은 독도 바다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강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독도의 주인이 독도 바다사자인 만큼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도방송 구독자 300번째 독수리님께는 저의 최근작 단순하게 소박하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독수리님 300분이 넘었었고요. 300번째 독수리님은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육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주인공인 육잠선님의 사인과 저의 사인을 해서 우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500번째 독수리님께도 마찬가지로 이 단순하게 소박하게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모든 독수님께 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 독도방송이 버티는 힘은 독수님들께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 권유해 주시는 그런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독도의 보탬이 되는 일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